단백질을 더 성실하게 챙길수록 오히려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들리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달걀도 챙기고 우유도 빠짐없이 드리며 어떤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까지 따로 준비해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일어서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김준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노인과에서 32년 동안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드시고 정성껏 보충하시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자신의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의 수도관이 오래되어 녹이 슬었다면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물은 집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그 물과 같습니다. 75 이후의 몸은 이미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관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보충해도 결국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낭비될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모두 전통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맛이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식재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열심히 보충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어디서부터 바꾸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조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내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이 계십니까? 이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원리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적혀있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실제 환자들을 보며 하나하나 몸으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식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시고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게 챙기시는데도 근육은 해마다 줄어드는 경우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의 규칙이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75을 넘어서면 근육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고 앞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 창고 문이 닫혀 있어서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고 결국 입구에서 썩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상태를 의학에서는 합성대사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몸이 받아들인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더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문을 열고 길을 뚫고 막혀있는 흐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5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는 겹쳐지며 커집니다. 이제 5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메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메밀국수, 메밀전병, 메밀죽, 그 메밀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비에 좋고 혈당에 도움이 되는 곡물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메밀과 근육의 관계를 떠올리는 분은 10분 중 9분은 없었습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역할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혈액을 통해 근육세포까지 이동하려면 모세혈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세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관이 탄력 있고 부드러워서 물이 빠르고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흐름이 약해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루틴은 이 낡은 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과 그 안의 영양이 근육 조직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중국 임상영양 관련 연구에서도 루틴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미세순환 개선과 근육 조직 상태의 변화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루틴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밀을 끓였을 때 국물 안에 영양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물을 버리거나 삶은 뒤 찬물에 헹궈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성분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밀은 국물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성함은 김영수 씨였고 나이는 71살이었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공장 기술자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오셔서 말씀하시길 매일 메밀을 먹고 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니 삶아서 건져 먹고 국물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다고요. 그분이 잠시 멍해 있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헛수고를 한 건가요? 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주에 다시 오셨을 때 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본인도 발을 디딜 때 힘이 생긴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밀을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80에서 100g 정도를 죽으로 끓이거나 면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찐빵 형태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거나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길을 먼저 고쳤다면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길이 열린다고 해서 문까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 안쪽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 앞에 앉으시더니 아무 말 없이 2손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피부는 아직 두툼했고 손바닥에 굳은 살도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손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진수 씨, 나이는 73살이었고 평생 목수로 일하며 38회를 손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이 손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물 한 컵 드는 것도 불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달걀, 두부, 생선, 돼지고기까지 빠짐없이 다 챙겨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육세포에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섭취한 단백질의 대부분이 소화 과정에서 흩어지고 실제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양은 절반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세포의 안쪽 문에 있었습니다. 근육세포의 바깥에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막이 존재합니다.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영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경첩이 녹슨 문을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APA와 DHA가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막 안으로 직접 들어가 막의 구조를 다시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건강보고서와 노년영양연구에서도 고령층이 충분한 오메가3을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정어리는 뼈째 먹는 생선이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까지 함께 공급해줍니다.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여러 가지 보충제를 대신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일주일에 4번 정어리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신선한 것은 찜으로 드시고 통조림은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주에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들어 올렸는데 손이 훨씬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번째 주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악력은 기존에 13kg에서 18kg까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먼저 제 손을 잡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저는 그 손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어리를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것이든 냉동이든 모두 괜찮고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오메가3을 가장 잘 보존합니다. 통조림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일반 식물성 기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80에서 100g 정도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메밀과 함께 드시면 하나는 길을 열고 하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어 2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길이 열리고 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양을 보충해도 그만큼을 뒤에서 계속 깎아내립니다. 이 존재의 이름은 만성 저강도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지만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으며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근육을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노란색 가루가 담긴 통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카레를 만들 때 한 번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찬장 한쪽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미 2000년이 넘게 사용되어 온 재료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은 커큐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흰개미가 집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다시 망가지고 고친 만큼 또 무너집니다. 이 흰개미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커큐민이 하는 일은 흰개미를 한 마리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지휘하는 중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전체 활동이 흐트러지고 파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섭취한 영양이 몸 안에 남아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염증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루킨 6과 고감도 C 반응, 단백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용은 영양소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커큐민을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싼 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즉, 강황을 사서 매일 음식에 넣어 먹더라도 실제로 혈액에 도달하는 양은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후추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간에서 커큐민을 분해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커큐민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무르고 농도도 높아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흡수율이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원래 일부 전통 요리에서도 이 조합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왔지만 그 이유까지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을 거의 완성한 뒤 불을 끄기 직전에 강황 가루를 반 스푼 정도 넣고 그 위에 간 후추를 살짝 뿌리면 됩니다. 또는 강황을 넣은 볶음밥에 달걀 하나를 더하고 후추를 곁들여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약 4주 정도만 유지해도 몸 안에서 흰개미처럼 작동하던 염증의 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금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강황이 약하게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 열리고 문도 열렸으며 안에서 갉아먹던 염증도 어느 정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끊어져 있던 선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선을 스스로 끊어놓고도 그것이 오히려 몸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노른자를 드십니까? 아니면 버리십니까? 만약 드시지 않는다고 대답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불완전한 정보에 이끌려 오신 것뿐입니다. 지난 세기의 80년대와 90년대 이후로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건강 프로그램과 영양 지침에서 제한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75을 넘긴 분들에게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 근육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재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뇌에서 근육으로 내려오는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 물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콜린입니다. 그리고 콜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노른자를 먹지 않으면 콜린 섭취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닳아서 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은 어디서부터 작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노른자는 류신이라는 중요한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시키는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대한림상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거의 절반 이상 더 많은 류신을 섭취해야 같은 수준의 근육 합성이 일어납니다. 노른자는 콜린과 류신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완전한 달걀 1개가 노른자를 제거한 달걀 2개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정호 선생님이라는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68이었고 평생 서울에서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의사 선생님, 저는 5년 넘게 노른자를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거의 줄이고 그렇게 조절해 왔는데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허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정보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4번째 주에 메시지를 보내오셨을 때는 아직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호선이 다시 연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계속 유지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째 주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보조 없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걸음도 달라졌고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더 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노른자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요. 노른자를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2개의 달걀을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고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높은 온도로 기름에 튀기는 조리는 콜린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1개는 전체 달걀로 1개는 흰자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노른자를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메밀죽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납니다. 이제 길은 열렸고 문도 열렸으며 안에서 갉아먹던 요소도 어느 정도 억제되었습니다. 신호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한 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역이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발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근육세포의 작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장근육축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 국내외 여러 학술지와 자연대사 분야 연구에서도 점점 더 많은 근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짧은 사슬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혈액을 타고 근육 조직까지 이동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즉 근육이 잘 만들어지느냐는 단순히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에 있는 미생물 환경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연대사 및 관련 국제 학술지에서도 장내 환경이 좋은 노년층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내 환경을 가장 잘 살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을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먹어온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부를 넣은 찌개나 채소와 함께 볶아 먹는 반찬 등 일상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더욱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고 동시에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발효식품은 장내 균형을 안정시키고 장 근육축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 결국 근육이 단백질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성함은 이순자 씨, 나이는 79이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평생 재봉 일을 하셨고 18살부터 시작해 40년 넘게 동네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막내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고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으며 복도를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옮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자에 앉으시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해보겠다고 이러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치료가 가능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옷을 지어 오셨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셨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여러 문제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합성대사 저항이 심했고 장내 균형도 무너져 있었으며 만성 염증 수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충분히 변화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순한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메밀죽과 완전한 달걀 1개, 점심에는 된장을 활용한 찌개나 두부 요리 저녁에는 정어리를 찜으로 드시거나 두부와 함께 끓인 국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황과 후추를 함께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별도의 보충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했습니다. 4번째 주에 따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내 환경이 다시 안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 주에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훨씬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혼자 시장에 다녀와 원단을 사왔다고 하셨습니다. 10번째 주에는 따님과 함께 다시 오셨는데 따님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옷을 직접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봤고 그분은 울지 않고 차분하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손이 아직 움직이면 마음도 아직 늙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16번째 주 검사에서는 악력이 기존의 11kg에서 16kg으로 올라갔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설문지에는 이제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할 수 있어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발효콩 음식은 하루 20에서 30g 정도를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면
충분합니다. 찌개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발효 방식이 유사한 다른 콩 식품으로 대체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하루 전체 섭취량을 고려해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5가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개선 방법이지 어떤 질환을 단번에 해결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약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조절하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30일 계획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영양학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5가지를 한 번에 들으면 막막하게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단 한 가지 아침 식사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을 메밀죽으로 바꾸고 여기에 완전한 달걀 1개를 함께 드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국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2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소화 상태가 어떤지, 수면은 어떠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십시오.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는 여기에 정어리와 발효콩 음식을 추가합니다. 점심 식사에 콩이 들어간 반찬을 하나 넣고 저녁에는 정어리를 한번 드시면 됩니다. 찜으로 드셔도 좋고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첫 주보다 줄어드는지, 걸을 때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를 느껴보십시오. 15째 날부터 21째 날까지는 요리에 변화를 더합니다. 조리를 마무리할 때 강황 가루를 넣고 후추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달걀은 하루 2개로 늘리고 반드시 노른자를 포함해 드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5가지가 모두 일상 식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가벼운 활동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의자 등을 잡고 10분 정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서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에게 아직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2째 날부터 30째 날까지는 간단한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첫날과 비교해 속도나 안정감이 달라졌는지 느껴보시고 계단을 오르며 어느 지점에서 다리가 피로해지는지도 기록해 보십시오. 이러한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일이 지나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는 부작용이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드시고 누구보다 신경 써서 보충하시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성대사 저항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만성염증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과학적 현상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은 포기해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79의 이순자 어르신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고, 평생 몫으로 일하셨던 박진수 어르신의 손은 다시 안정된 힘을 되찾았습니다. 5년 동안 노른자를 버려왔던 김정호 선생님도 다시 식탁에 달걀을 올리고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주 작은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든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든 진지하게 답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답을 찾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이 내용이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걱정하는 형제일 수도 있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혼자 지내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전달이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가지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한 번에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지난 32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모든 걸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손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면 마음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 지식 채널입니다. 커피만 마셔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2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에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13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43년 동안 추적한 방대한 자료입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8% 낮았고, 홍차 역시 약 14%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13만 명이라는 규모에 43년이라는 시간, 어린 학생이 중년이 될 때까지의 긴 기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은 방향의 결과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의 양, 언제 마시는지, 그리고 단맛 음료와의 관계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매일 마시기만 해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이 약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음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섭취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구성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왜 커피가 뇌의 청소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에서는 핵심 내용인 커피와 치매의 관계를 다루며 5가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6가지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은지, 디카페인은 어떤지, 하루에 몇 잔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커피가 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핵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두 번째부터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여러분의 집 싱크대 아래 배수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날마다 기름기와 찌꺼기가 조금씩 들러붙고 보이지 않는 틈마다 오염이 서서히 쌓여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배수관을 우리 뇌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에도 이와 비슷한 정리체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글림프계라고 부르는데 주로 잠을 자는 동안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뇌를 감싸고 흐르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교한 정리 과정이 바로 글림프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는 분들의 뇌에서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커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커피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을 비롯해 수백 종류의 생리활성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기능을 지켜주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배수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물살을 더 힘차게 밀어주는 펌프와 비슷하고 폴리페놀은 관 안쪽 벽을 매끈하게 보호해 때가 덜 달라붙게 해주는 세정막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뇌의 배수관을 조금씩 손봐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가설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사람의 뇌 안에서 직접 확인한 결정적 실험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 중심 연구팀의 자료처럼 실제 인간에게서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봐야 비로소 이야기가 단단해집니다. 그 부분을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 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커피 마시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고 느끼셨다면 공감 표시로 반응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가 더 나은지, 디카페인도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까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채널을 다시 찾으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구독도 함께 해두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와 치매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도입에서 간단히 언급드렸던 서울대와 하버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참여한 2026년 2월 발표 자료에서는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섭취량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의 습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생활 패턴을 추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습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거의 마시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10만 명이 1년 동안 관찰된다고 가정했을 때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에서는 약 330명이
치매를 겪는 반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그룹에서는 약 141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한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인구 규모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격차입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는 기억력 저하,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에서도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약 15% 정도 덜 경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검사 점수가 더 높았고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뇌의 노화가 약 0.6년 정도 늦춰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물론 단순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뇌가 약 반년 정도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홍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홍차를 가장 자주 마시는 그룹 역시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4%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커피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차 문화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 보면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홍차를 마신 그룹이 커피를 마신 그룹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경향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카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홍채는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면서도 집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이 뇌의 인지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부담스럽지만 홍차라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홍차를 통해서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로 커피, 두 번째로 홍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데이터에서는 디카페인 커피에서 동일한 수준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인 인지검사 결과에서도 디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에서 특별히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카페인이 뇌에 해롭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자체는 좋아하지만 수면 문제나 심장 두근거림 등의 이유로 카페인을 피해야 하는 분들이 디카페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의료진의 권고로 카페인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건강 상태에 일정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디카페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카페인 자체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배경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보다 건강한 노화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였지만 디카페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카페인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가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섭취량에 따른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효과가 있다면 많이 마실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와 하버드대학교 공동 연구 자료를 보면 치매 위험이 가장 낮았던 그룹은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하루에 약 2잔에서 3잔 정도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차의 경우에는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가 가장 적절한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상으로 섭취량이 늘어나더라도 위험 감소 효과는 거의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정 수준 이후에는 효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현상은 의학에서 흔히 말하는 용량 반응 관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2배로 복용한다고 해서 혈압이 2배로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용량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효과는 그대로이거나 미미하고 부작용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여 카페인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5번째 차이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커피는 아침에 마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에 마셔도 괜찮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미국 성인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약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가 아니라 언제 마시는가였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침에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약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이 중요한 것일까요? 연구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체내 시계에 주목했습니다. 오후나 저녁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심장과 뇌,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카페인이라 하더라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섭취량과 함께 정리해보자면 커피는 가능하면 오전 시간대에 마시고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이후 1잔, 점심 식사 전에 1잔 정도로 오전 중에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입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이 약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특정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로 약 3,000명의 뇌졸중 환자와 약 1,500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 10년 동안 추적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경색 발생 위험이 약 2.96배, 그리고 치매 발생 위험이 약 2.89배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료가 치매 위험과 상당한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맛 음료가 당뇨나 비만 같은 생활습관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체중이나 혈당 문제를 넘어서 뇌 건강, 특히 치매와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탄산음료나 당이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하는 저칼로리 음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분이 없으니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감미료 역시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이러한 인공감미료 음료를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커피나 홍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차이만큼 미래의 치매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찾거나 특별한 음료를 추가하는 것보다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을 줄이고 바꾸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하기 쉬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6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치매 위험을 약 18%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홍차 역시 약 14% 정도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디카페인은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치매 위험에서는 카페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커피는 하루 2잔에서 3잔, 홍차는 1잔에서 2잔 정도가 적절하며 그 이상은 효과가 더 커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섭취 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아침에만 마시는 경우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반면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단맛 음료나 인공 감미료 음료는 치매 위험을 약 3배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나 가족의 뇌 건강을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나 가족의 뇌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주변의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 또는 커피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공감 표시나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만 다시 보셔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 부분만 떠올리시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커피든 홍차든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까지 가능하다면 2잔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방법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설탕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감미료 역시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으로 드시는 것이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량의 우유를 추가하시거나 두유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뜨거운 커피나 차를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식도가 손상을 입고 장기적으로 식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음료를 드실 때는 잠시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12분 정도 여유를 두고 드시거나 상황에 따라 아이스 형태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오전 안에 마시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후까지 이어질 상황이라면 카페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디카페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마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는 식습관 설문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 내린 커피인지 인스턴트 커피인지까지는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구에 포함된 커피 섭취자들 중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있습니다. 직접 추출한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는 성분 구성이 다를 수 있으며 카페인 함량이나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의 양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제품은 이러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인스턴트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며 여유가 되는 날에는 드립 커피로 바꾸는 정도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속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채널에서 늘 강조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 가운데 상위 4가지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나 홍차의 효과를 단순히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카페에서 앉아 차를 마시며 웃는 30분 직장이나 지역 모임에서 함께 커피를 나누는 짧은 휴식 시간, 이런 순간들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커피 자체가 아니라 커피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작은 대화와 여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일지도 모릅니다. 한 잔의 커피나 홍차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카페인의 효과를 넘어서는 가장 깊은 형태의 뇌 관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와 홍차는 종류와 섭취 방법, 양과 시간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치매 위험을 약 18%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홍차 역시 약 14% 정도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셋째, 디카페인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치매 위험에서는 카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커피는 하루 2잔에서 3잔, 홍차는 1잔에서 2잔이 가장 적절하며 그 이상은 효과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섭취 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면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고 오후 이후의 카페인은
체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6째 단맛 음료나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는 커피나 홍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잔의 커피를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그 사회적 연결 속에서의 한 잔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뇌 관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드시던 캔커피를 무가당으로 바꾸는 것처럼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댓글에 나는 이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가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